세계를 뒤흔든 전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백만 발의 포탄이 오가고 수십만 명의 병사가 쓰러졌지만 승패를 가른 건 전장이 아니었습니다. 총도 병력도 전략도 아닌 그 전쟁의 진짜 무기는 바로 돈이었습니다. 1904년 어느 날 저녁, 안개가 내려앉은 런던 상류층만 출입할 수 있던 한 만찬장. 그곳에서 두 남자가 조용히 악수를 나눕니다. 이 악수 하나가 러시아 제국의 몰락을 재촉하고 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뒤집으며 20세기 세계 질서를 바꿔놓게 될 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은 일본에서 온 재무관료. 당시만 해도 세계 금융의 변방에 불과했던 나라의 대표였죠. 그의 이름은 다카하시 고레키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월스트리트의 자본을 움직이던 실세, 미국 금융계를 뒤에서 지배하던 거물 투자자 제이콥 쉬프였습니다. 이 만남 이후 러시아는 전쟁에서 이기고도 무너졌고 일본은 패배 직전에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전장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의 패배가 제국 하나를 쓰러뜨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돈이 전쟁을 이겼을까요? 그리고 왜 이 금융거래 하나가 러시아 제국의 종말을 앞당겼을까요? 지금부터 총 대신 채권으로 싸운 전쟁, 러시아를 무너뜨린 두 금융가의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904년 2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일본 해군이 움직입니다. 목표는 포트아서 항구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함대를 선제 타격하는 것이었죠. 기습은 성공했고 러시아 전함 여러 척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며 항구 안에 갇히게 됐습니다.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일본은 해상 주도권을 장악했고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사실상 전력에서 이탈했죠. 일본에게 이 전쟁은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국토가 워낙 광대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막대한 병력과 자원이 전선으로 투입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일본군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본격적인 상륙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제1군은 한반도를 거쳐 북상하며 만주 지역을 향해 진격했고 러시아군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치열한 전투 끝에 승자는 일본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유럽의 열강을 정면 승부에서 격파한 사례는 수백 년 만에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양측 모두 이제 전쟁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전쟁은 단기간에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군은 참호를 파고 방어선을 구축했고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병력과 물자를 전선으로 수송하기 시작합니다. 단선 철도 하나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했던 러시아에게 보급은 거의 악몽에 가까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증원군은 언젠가 도착할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그 전에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일본에게 허락된 기회의 창은 점점 닫히고 있었죠. 러일 전쟁의 진짜 승패는 전장이 아닌 전혀 다른 공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금융시장이었습니다. 아무리 전장에서 승리를 거듭하더라도 자금이 끊기는 순간 전쟁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렇다면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은 막대한 전쟁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일본군이 아니라 일본은행에서 시작됩니다. 일본은행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일본의 근대화를 재정적으로 떠받쳐온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1883년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확보하며 중앙은행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했고 영국식 중앙은행 제도를 본떠 체계적인 운영을 시작했죠. 1885년에는 최초의 국립은행권을 발행했고 불과 2년 뒤에는 근본 위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일련의 개혁은 일본을 단순한 아시아 국가에서 국제 금융 질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변화는 일본이 해외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러한 금융 인프라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일본은 애초에 현대전을 감당할 재정적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 바로 다카하시 고레키요였습니다. 일본 금융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던 핵심 인물이었죠. 전쟁은 군사적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재정 상황은 극도로 불안정했습니다.
다카하시는 전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각지를 돌며 자금 조달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번번이 좌절이었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본은 여전히 낯선 존재였고 대부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고레키오는 어린 시절부터 성공을 향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일찍부터 영어를 집중적으로 익혔고 미국에서 생활하며 언어와 문화 모두를 몸에 익혔습니다. 경력 또한 범상치 않았습니다. 런던과 인도, 중국의 은행에서 근무하며 국제금융의 현장을 경험했고 일본 정부 내 재무 관련 부처에서도 핵심 보직을 맡았습니다. 한때는 페루에서 은광 사업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 사업은 실패로 끝났지만 다카하시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의 국제 경험을 다시 필요로 했고 결국 그를 일본은행 부총재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곧 국가의 운명이 걸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일본의 군사 예산 확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다카하시는 모든 역량을 자금 조달에 집중합니다. 가장 먼저 미국을 찾았고 이어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해외 차관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전쟁 수행 능력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린 은행들은 하나같이 등을 돌렸습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일본은 여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귀국을 준비하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04년 4월 런던에서 열린 한 공식 만찬 자리. 이 자리에서 다카하시는 제이콥 쉬프를 마주하게 됩니다. 쉬프는 당시 세계 금융계에서 손꼽히는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의 투자은행 쿤 로브앤 컴퍼니를 이끌며 국제 자본의 흐름을 좌우하던 실세였죠. 다카하시는 숨김없이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해외 차관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전쟁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쉬프는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매우 신중하게 경청했습니다. 쉬프에게는 다카하시의 요청을 외면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에 대해 깊은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인 1903년 러시아 제국 전역에서 대규모 반유대인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그 중에서도 키시네프 학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수많은 유대인이 살해되거나 삶의 터전을 잃었고 정부는 이를 사실상 방조했습니다. 쉬프 역시 유대인이었고 동족이 겪는 고통을 지켜보며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일본이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러시아 제국에 맞설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으로 보였죠. 결국 쉬프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일본의 전쟁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재정 후원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제이콥 쉬프라는 이름은 일본이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에서 전쟁 자금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쿠 로브앤 컴퍼니를 통해 일본이 약 2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1904년 미국 시장에서 직접 모인 자금이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이 금액은 파격적인 규모였으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국제금융계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자금이 일본 전체 전쟁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이는 월스트리트 역사상 일본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대규모 차관이기도 했습니다. 쉬프의 역할은 단순한 투자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뢰와 명성을 활용해 월스트리트의 주요 금융기관들을 설득했고 퍼스트 내셔널 뱅크와 내셔널 시티 뱅크 등 당대 유력 은행들이 일본 자금 조달에 참여하게 됩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다카하시 앞에서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쉬프의 이름 하나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쉬프는 다카하시에게 일본 정부가 전쟁 수행에 전념하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자금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의미였죠. 개인적으로 그는 일본의 승리가 러시아 차르 체제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유입된 대규모 외국 자본은 일본군의 군사작전을 빠르게 변화시켰습니다. 1904년 5월 일본 제2군은 랴오둥 반도에 상륙했고 그 병력 규모는 해당 지역을 방어하던 러시아군을 압도했습니다. 일본군은 러시아의 방어선을 정면으로 돌파했고 난산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이 승리로
포트 아서로 향하는 길이 열렸고 러시아군은 만주 내 다른 병력과 분리된 채 고립됩니다. 거의 동시에 일본군 2개 사단이 한반도 동부 해안에 추가로 상륙해 제3군을 편성했고 남하하여 포트 아서를 공략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어서 증원 부대들이 계속 도착하며 제4군이 창설되었고 일본은 만주 해안을 따라 북쪽에서도 상륙에 성공하며 전략적 우위를 굳혀갑니다. 일본의 전략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고 자금력과 병력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러시아를 몰아붙이는 것이었습니다. 5월 말이 되자 포트 아서는 훨씬 더 많은 일본군에 의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이 공성전은 전쟁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일본이 새로 확보한 금융력과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동안 러시아는 점점 심각한 재정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러시아 제국의 경제 상황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불안정했습니다. 1902년 말 무렵부터 균형 재정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세금 제도 역시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재무부는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었죠. 전쟁이 발발하자 러시아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화폐 발행으로 인플레 위험을 감수하거나 해외 금융시장에서 높은 이자를 치르고 차관을 들여오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지속 가능한 해법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의 군사적 패배는 곧바로 재정 붕괴의 신호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05년 초 포트 아서는 결국 함락됩니다. 장기간에 걸친 포위전과 막대한 인명, 재정적 손실 끝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배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증원군은 계속 전선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력을 재편하며 대규모 반격을 준비했고 그 최종 결전의 무대로 묵덴이 선택됐습니다. 이 전투는 러일 전쟁 전체를 통틀어 최대 규모의 충돌이 될 예정이었죠. 묵덴 전투에는 러시아군 3개 군단이 투입되었고 병력은 약 34만 명, 포병은 1,500문이 넘었습니다. 이에 맞선 일본군은 약 28만 명의 병력과 1,050문가량의 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러시아가 훨씬 우세했죠. 그런데 전황은 예상과 다르게 전개됩니다. 일본군은 지속적인 공세를 유지했고 결국 묵덴시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무렵 해상에서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 해군이 단 한 차례의 교전으로 러시아 발트 함대의 주력을 격침시킨 것입니다. 육지와 바다에서 동시에 패배를 겪은 러시아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전쟁의 부담은 곧바로 국내로 전이되었고 불만은 폭발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합니다. 시위와 파업은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황제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일본은 사실상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러시아 황제는 결국 평화 협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은 1905년 9월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공식적으로 종결됩니다. 다카하시 고레키오와 제이콥 쉬프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지 불과 1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전쟁의 결과 일본은 명백한 승자로 떠오릅니다. 포트 아서를 확보한 일본은 영토 획득에 그치지 않고 남만주 철도라는 막대한 경제적 자산을 손에 넣습니다. 이 철도는 만주를 관통해 아시아 내륙으로 이어지는 핵심 교통로였죠. 여기에 더해 일본은 사할린섬 남부를 차지했고 러시아는 남만주에서 철수하기로 합의합니다. 비록 이 지역은 이후 중국에 반환되지만 전쟁 당시 일본이 확보한 영향력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권이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본이 지역 강국을 넘어 제국주의 열강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평화조약은 미국의 중재로 체결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협상의 핵심 인물로서 외교적 중재를 이끌었고 이 공로로 훗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자 미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수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세계 세력 균형의 분명한 전환점이 됩니다. 근대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가 유럽 제국과 정면으로 맞서 실제 승리를 거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동양이 서양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일본의 승리는 러시아만 충격에 빠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방 세계 전체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제 일본을 주변부 국가가 아니라 진지하게 상대해야 할 강대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이 승리로 일본은 열강의 반열에 확실히 올라섰죠. 그리고 그 이면에는 전선 뒤에서 조용히 움직인 금융가들의 힘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국가의 GDP에 맞먹는 자금을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이콥 쉬프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없었습니다. 일본의 핵심 전쟁 차관을 성사시킨 그의 이름은 국제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의 공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쉬프는 일본 천황의 초청을 받아 직접 아련하는 영예를 누립니다. 외국인에게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그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비일본인으로 우길장을 수운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그를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꾼 인물로 평가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쉬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러시아의 패전은 곧바로 국내의 대규모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시아 국가에 패배했다는 굴욕은 황제 권위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러시아 사회는 극심한 빈부격차와 정치적 억압, 만성적인 빈곤으로 팽팽하게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전쟁 패배는 그 긴장에 불을 붙인 결정적인 계기였던 셈입니다. 곧 혁명이 뒤따랐고, 시위와 봉기는 유혈 진압과 거리 전투로 번지며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차르는 제한적인 개혁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만으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차르 체제에 생긴 균열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인 붕괴의 시작이었고, 10여 년 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 제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합니다. 그 균열은 결국 1917년 10월 혁명으로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제이콥 쉬프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러시아 붕괴의 배후 인물로 그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일부에서는 쉬프가 러시아 혁명 세력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1917년 2월 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졌을 때 쉬프는 이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역사적 정의로 받아들였다고 전해집니다. 몇 달 뒤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며 내전이 시작되었고, 러시아는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내는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차르 니콜라이 2세 역시 가족과 함께 처형되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후 쉬프가 공산주의 세력의 집권을 돕기 위해 거액 약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도 등장하지만, 이는 오늘날까지도 논쟁의 대상로 남아 있습니다. 다카하시 고레키요를 이야기할 때 러일 전쟁에서의 역할은 그의 경력 가운데 가장 빛나는 장면으로 남습니다. 전쟁 이후 그는 일본은행 제7대 총재에 취임했고, 불과 2년 만에 재무장관으로 발탁됩니다. 이 자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려 6차례나 재무장관을 맡으며 일본 재정의 핵심을 장기간 책임지게 됩니다. 그리고 1921년 마침내 일본의 총리로 선출됩니다. 다카하시는 일본 경제의 현대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는 과감하고도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 국가 재정을 운용했고, 이러한 접근은 훗날 대공황이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일본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의 공공지출 확대와 통화 완화 정책은 케인스 이론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이미 국제경제학계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설구적인 사고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다카하시의 유산은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집니다. 그는 일본의 무리한 해외 팽창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고, 군부가 요구한 무제한적 군사 지출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이 선택은 그를 위험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1936년 2월, 다카하시는 우익 성향의 군 장교들에 의해 암살됩니다. 일본의 미래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던 세력에 의해 제거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민주주의 실험이 사실상 막을 내린 순간이었고, 국가가 군국주의와 파시즘의 길로 급속히 기울어지기 시작한 분기점이었습니다. 한 명은 일본인이고 한 명은 유대계 미국인인 서로 전혀 다른 배경의 두 은행가가 만나서 세계의 권력의 균형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총알이나 총검이 아니라 금융과 채권으로 말이죠. 전쟁의 승리가 전장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금융의 조용한 구석에서도 결정된다는 걸 이해한 사람들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국의 운명조차도 수표 위의 서명처럼
단순한 것에 달려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일본의 놀라운 승리, 러시아의 몰락, 그리고 차르의 붕괴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금융가들에 의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장군들은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지만 런던 만찬장에서 우연히 만난 두 은행가가 조용히 세계 질서를 기울인 거죠. 역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움직이고 진짜 권력은 종종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만약 그날 저녁 다카하시와 슈프가 서로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전쟁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자금 부족으로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었을 테고 러시아는 결국 압도적인 병력으로 승리를 거뒀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20세기 역사 전체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겁니다. 한 번의 악수가, 한 번의 대화가, 한 장의 수표가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전쟁을 움직이는 것은 전선의 장군들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서 자금을 대는 은행가들일까요? 이 질문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입니다. 역사책은 군사작전과 영웅적인 전투로 가득하지만 실제 승패는 회의실에서, 은행 금고에서,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조용히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계는 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이 전쟁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돈은 총보다 강할 수 있고 금융은 군사력 못지않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이콥 쉬프와 다카하시 고레키요. 이 두 금융가는 단 한 발의 총도 쏘지 않았지만 제국 하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움직인 자본은 수십만 명의 군대를 움직였고 그 군대는 결국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전장을 지배한 것은 무력이 아니라 자본이었고 그 자본을 쥔 사람들이 진짜 권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오늘날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전쟁과 분쟁, 거대한 정치적 변화의 이면에는 언제나 자금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정치인과 군인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은행가와 투자자들이 그 무대를 설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일 전쟁은 그 현실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배울 때 연도와 전투 이름을 외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뒤에서 흐른 돈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자금을 빌려줬는지,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졌는지, 그리고 그 이해관계가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를 알아야 비로소 역사의 전체 그림이 보입니다. 다카하시와 쉬프의 이야기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그 이면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은 것은 전장이 아니라 런던의 조용한 만찬장이었습니다. 두 금융가의 대화와 서명이 제국의 운명을 바꿨고 총성이 아니라 수표가 역사를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세계가 작동하는 방식이며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권력의 본질입니다. 역사를 다시 볼 때 이제는 전선 너머의 숫자와 서명에도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